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이분은 항상 역사적인 사안이나 영화, 소설, 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모티브를 따와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네네. 자, 지금 오늘은 1차 세계 대전이라는 과거에 네. 지금부터 이제 100년도 조금 더 된 네. 역사적 어떤 사실에서 네. 지금 현재의 코로나 이후에 부딪혀가는 미중 관계 미래를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히 이제 중국이 본격 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예, 예.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상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예. 논의된 논의여서 한 10년 이상 된 얘기들인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요번 제가 좀 아는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같이 좀 생각해 보시는 이제 그냥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돼서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이제 저술한 역사가인데, 그러니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 내부에서 예. 자기들끼리 예. 이제 아테네와 그렇습니다. 스파르타가 예. 붙어서 패권이 스파르타로 넘어가는 예. 그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리스 여행을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아테네 주위에는 이제 넓은 농토가 별로 없고 이제 좀 산들이 많아서 항구가 있고 바로 뒤에 산이고 그랬죠. 산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원래는 기존에는 원래 큰 국력을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 전후를 해서 이제 해군력을 키우면서 이제 그 해운을 또 하면서 상업국으로서 이제 국력이 이제 신장이 되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넓은 농토를 이제 기반으로 한 내륙 쪽이었죠, 그죠? 예. 내륙 쪽에 이제 전통적인 강국이었는데, 이제 이 아테네가 급속히 세력을 이제 팽창하고 나니까 이를 이제 두름을 눕게 이제 스파르타와 이제 신흥 강국인 아테네와 이제 전쟁이 이제 촉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을 저도 그 책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책 지금 읽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후발, 그렇습니다. 이 선발 그 제1국가에 후발 제2국가가 도전하면서 둘이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발 미국에 대해 지금 신흥 G2인 중국이 도전해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나 또 원치 않는 서로 간에 죽기 살기의 결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좀 워낙 서로 이제 세력이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체는 약 3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제 아테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침 스파르타파와 반 스파르타로 양분되는 이제 그런 좀 국론의 이제 분열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제 워낙 급격하게 이제 국력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원만한 관계를 맺었던 동맹국들과 이제 어떤 오만한 정책에 따라서 갈등이 촉발되면서 동맹 세력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패전을 자초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가장 이제 비견되는 것이 이제 1차 대전, 그러니까 기존 이제 패권 강국인 영국의 이제 후발 패권국,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성장한 독일이 도전해서 이제 벌인 전쟁이다 이제 되는 것인데, 일단은 뭐 1차 대전의 발발 내용, 이제 1차 대 발발 과정을 그냥 사실로 기술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14년 6월 28일에 이제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이 지금 이제 지금 현재도 보스니아 불리는 그 보스니아 지역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이제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거기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사라예보. 옛날에 우리가 사라예보 하면 저도 기억납니다. 거기 저기 탁구 이에리사 정예리입니까? 뭐 그렇게 이에리사하고 정현숙. 정현숙 맞습니다. 두 사람이 그때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예보 기적 때 기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니 전쟁터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참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뉴스들 많이 접해서 굉장히 좀 인상이 좋았는데, 한 20년 후에 그냥 뭐 끔찍한 전쟁터를 벌여서 좀 저도 놀랐던 적이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보면 이 사라예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페르디난트 대공,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되는
근데 이날 그 도시에서 계속 암살이 행해지는데도 네네. 그걸 중간에 습격을 받고도 계속 가다가 결국은 피격당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패로 갈려가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발칸 지역이 이제 그 15세기, 16세기 이후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9세기 특히 후반을 넘어오면서 이제 터키 세력이 이제 몰려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오스트리아 흥가리 연합왕국이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서 네. 오스만 투르크가 약간 밀려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고스부터 동유럽 저 흥가리까지를 이제 흥가리 오스트리아 왕국이 지배하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힘이 좀 쇠퇴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좀 영역이 줄어들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에 이제 대가 끊겨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 맞으면서 대가 끊겨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타이밍이죠. 딱 그 오스트리아가 항상 말씀하신 건 강성하다가 19세기쯤 들어오면 이제 그 여신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네. 또 여기에 이제 이 틈을 노리고 이제 당연히 기존에 이제 발칸 반도에는 슬라브족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 이제 항상 이제 부동항을 노리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발칸 반도의 진출을 이제 원하게 되고 뭐 지금도 이제 특히 뭐 유고 내전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 구유고슬라비아 연방 중에 이제 크로아티아와 이제 현재 이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카톨릭, 카톨릭이고. 또 세르비아 등은 또 이제 그리스 정교, 또 알바니아는 무슬림이 다수인 이제 그런 복잡한 종교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다 보고 인종 종교 지도가 복잡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아시는 바가 또 보스니아 지금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라고 불려지죠. 물론 불러지는데 기독교도 있지만, 그 또 세르비아도 상당수의 또 세르비아계가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는 이 틈을 노려서 이제 세르비아를 통해서 발칸 반도의 이제 세력권을 편입시켜서 여기 수권인 부동항을 확보하고 하는 그게 이제 부동항이라는 게 아드리아해로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로 진출하는 진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이제 그 추구를 했다가 뭐 그러니까 연구하도 이제 문제가 했던 것인데 결국 이러다 보니 이제 오스트리아와 대립하게 되고 이제 이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이제 황태자의 암살 사건에 세르비아를 적극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이제 2차 대전에 참가했던 전쟁 상황에서 역시 주요한 나라는 역시 독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70년 이제 보불 전쟁으로 이제 통일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철혈 대상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런 걸 주도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 승리 이후에는 이제 오로지 이제 외교 정책을 프랑스를 고립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당시 제국과 독일의 3제 동맹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영향이 있는데 청일 전쟁 이후에 이제 삼국 간섭이라 그래서 청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자 이제 러시아가 주도가 된 이제 독일까지 편입된 이제 그 유럽의 이제 프랑스까지 삼국이 개입을 해서 요동반도는 이제 러시아에 러시아에 반환시키고 그다음에 그 독일은 대신에 산둥반도의 이제 칭다오 지역을 조차함으로 해서 그게 청도 맥주.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칭다오 맥주가 이제 거기 기원하게 되는 이제 그거 우리나라 역사와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빌레름 2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시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뭐 많은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빌레름 2세의 어떤 독선적이고 좀 오만한 성격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책을 좀 보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일도 통일된 이후에 한 20년 후 이제 20년이 지나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식민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한 시장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독일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독일도 식민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독일 자본가인 부르주아 세력들도 이제는 독일이 해외 식민지를 확보하는데 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2차 대전도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자원과 오일이 있는 우크라이나나 흑해 연안으로 가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그 독일 민족주의 세력체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다 이런 뻗어나가는 제국주의의 한계가 있던 후발주자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선발 제국주의 국가와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이제 독일 산업이 비약적으로 그렇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발달했고, 그렇습니다. 영국이 산업에서 독일한테 밀려가던 때, 그렇습니다. 빌헬름 2세 때부터.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특히 딱 그 참 공교롭게도 빅토리아 여왕이 1900년인가 1901년에 딱 사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영국이 확실하게 독일, 미국한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이제
그 결국은 그 철강 생산이 이제 독일이 영국을 이제 추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 전쟁 이제 말씀드렸지만 1898년, 89년에 있었던 보호 전쟁에서 이제 그 영국이 이제 금은과 다이아몬드 때문에 전쟁을 벌였다가 전쟁에서도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이제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미국처럼 이제 그 침략 국가로서의 그냥 비난만 사가지고 외교적으로 이제 돌입이 되자 이러면서 이제 영국이 맨 처음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과 동맹을 해볼까.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빌헬름 2세가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현재 그 왕조가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네. 갖고 비거죠. 예. 아예 이제 빌헬름 2세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였고 그래서 당시 이제 1차 대전 1차 대전 당시 이제 즉위하고 있었던 영국 왕인 조지 5세가 조지 5세가 빌헬름 2세는 사촌지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빌헬름이 보면 영국의 런던에 자주 가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어울린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좀 그것들 말씀드리면 이제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도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외손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국 왕, 독일 황제, 러시아 황제가 모두 사촌지간인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은 이제 그러저러한 이유로 독일하고 이제 동맹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내부에서 이제 해외 식민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해외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군력이 필요하다. 당시는 뭐 공군이라는 거는 비행기가 뭐 그냥 폼일 때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고 전력이라는 게 육군이라는 거는 밖으로 나가야 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싣고 다니는 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포 그렇습니다. 결국 해군이 그렇습니다. 전력의 전부인데. 당시에 이제 독일의 이 해군의 그 확대양의 그 배의 뭐 척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국이 민감하게 대응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독일이 해군력을 굉장히 증강시키자 결국 영국은 사실상 이제 독일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프랑스와 이제 사실 동맹을 맺고 또 그다음에 아예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우크라이나와 발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독일과 갈등을 벌이게 된 러시아와 이제 동맹을 맺게 돼서 사실상 이제 대독 비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독일은 영국이 이런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전쟁 발반 직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이제 나중에 결심할 때 독일은 당연히 영국이 최소한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고까지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심상치 않은 이제 시점이 사실 미국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거 테오도르 루즈벨트 시절에 1908년을 전후해서 모로코 사태, 그러니까 그 영화 바람과 라이언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제 독일이 이제 쭉 아프리카 이제 이쪽을 보니까 그나마 식민지로 지금 편입이 안 된 나라가 주요한 나라가 모로코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로코를 이제 어떻게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프랑스가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되는데 당연히 프랑스는 이제 보불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는 우리 단독으로는 독일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독일과의 전쟁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모로코 사태에서 프랑스 편을 딱 들어줍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제 벌써 당연히 미국은 당시 이제 영국이 어떤 후원 속에 또 외교관을 했던 나라니까 영국이 그때 벌써 손을 썼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동맹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1914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을 때 독일 정부는 오스트리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맛이 가던 오스만 투르크가 또 독일 편을 들었잖아요. 네네. 터키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보면 독일 편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근데 독일 빼놓고 두 개는 다 맛이 가던 데라가지고 전력이 좀 시원찮았고 또 당시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 일본은 또 연합국 편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지만 어쨌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주로 1차 대전의 주 당사자였고 마지막에는 미국군이 이제 끝무렵에는 참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도 보면 그거 뭡니까 무기의 자리거라니까 거기에 보면 이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하고 이탈리아 저 북동쪽에서 전선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지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해밍웨이로 상징되는 그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이제 막 탈영병들 총살시키고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스위스로 도망가잖아요. 레이난 같이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이탈리아가 연합군 편이었다. 연합군 편이었어. 일본도 연합군 편이었다. 뭐니까 전쟁에는 크게 안 뛰어들었지만 네네.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일본이 1차 대전을 기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일이 조차받은 산동반도 지역을 이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고 예. 그게 나중에 이제 그 1919년에 이제 오사 운동의 촉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학술적인 논의가 있는데 뭐 제가 그걸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고 설명드릴 뭐 그럴 수 없지만은 이제 과연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1차 대전이 벌어졌냐 안 벌어졌냐가 지금까지 학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독일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1914년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확실하다. 예, 영국은 이제 중립을 지킬지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독일과 러시아가 막대한 그래도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제일 이제 문제였고, 그때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슐리펜이라는 독일 제 육군자 참모총장이 이제 말하는 그 일단 신속하게 프랑스군을 전력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늦게 이제 그러니까 비교적 거리가 먼 러시아를 이제 깬다. 이렇게 해야 이제 양면 전쟁. 당시만 해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이동,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육로 이동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걸리고. 프랑스는 바로 독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네. 뭐 바로 밀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파리까지 이제 쉽게 뚫릴 거고. 그래서 프랑스를 깨고 이제 이탈리아가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그걸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나라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생각했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러일 전쟁 때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일본이 러시아하고 그 당시 1904년에 전쟁을 해야 결심한 것이 이미 이제 연결되는 시베리아 철도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더 확대가 되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제 그 하얼빈, 여순 이제 영국 러시아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거점들이 철도망으로 완벽하게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이제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게 이제 유럽 러시아에서 병력이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1904년에 일본이 전쟁을 결심하게 되는데 독일도 마찬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슐리펜 계획을 통해서 프랑스를 먼저 친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16년쯤 되면 이제 러시아에서도 나름 이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1916년쯤에는 이제 러시아의 서부,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철도망들이 완비가 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 알으셔야 될 게 1차 대전 때만 해도 핵심적인 군사 이동이 다 철도로 됐잖아요. 예. 그 독일의 힘도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1916년 경이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슐리펜 계획에 의한 프랑스를 먼저 치고 러시아를 나중에 친다는 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 전쟁을 할 거라면 러시아의 유럽 철도망이 완성되는 1916년에 이전에 차라리 하는 게 낫다는 것이 좀 독일 그 군부의 판단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에 이제 러시아가 독일이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 프로이센 또 당시 독일 제국의 동쪽 국경인 프로이센 지역을 넘어오면서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이제 원래 그 프랑스의 전력을 기울여야 했던 그 군의 일부를 상당수의 부분을 동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의 전투가 이제 독일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지를 못하게 돼서 결국 1차 대전의 패배의 1차적인 빌미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철도가 그 오리엔트 특급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은 이제 이스탄불에서 중동에 이제 시리아 정도까지 철도로 연결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종으로 그걸 횡으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막으려고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영국이 자꾸 이 뭡니까 이 영화 그 사막 이 영화 그 뭐예요 그죠? 아라비아 로렌스를 동원해 갖고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반란을 도모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로렌스가 싸우는 데가 오스만 투르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영국과 대항하기 위해 이제 독일과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독일과의 1대1 전쟁은 절대 필패다. 이걸 이제 프랑스 이제 1870년 보불 전쟁으로 득음하다 보니 결국 그러면 독일과의 전쟁은 불가피한데 그러면 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으로 이제 갈 것 같으면 러시아와 우리가 동맹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하게 되면 프랑스는 이유화를 막론하고 러시아와 함께 어떤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약화된 러시아보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화된 러시아보다는 이제 독일이 결국 영국의 패권을 위협한다고 판단을 내렸고, 결국 또 러시아는 잘 알다시피 뭐 1904년 러일 전쟁 때부터 이제 뭐 계속 내부에 예, 내부에 그 혁명 세력이 예, 저항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진압을 해야 되고, 또 워낙 아시겠지만 뭐 니콜라이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뭐 인간적으로는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뭐 정치적으로는 워낙 무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혼란을 이제 전쟁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시는 정말 민족주의 열풍이 뭐 최절정기에 달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각국의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뭐 그를 포함한 이제 그 세력을 포함한 이제 각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뭐 번성했었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민주당이 이제 꽤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근데 결국은 로자 룩셈부르크 하는 그 3인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다시피 뭐 베른스타인이나 이런 이제 그 독일 사회민주당의 주류는 전쟁을 찬성하고, 이제 로제 룩셈부르크와 같은 이제 레닌 이런 극좌파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확 치달러가는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러시아의 빨갱이나 그렇습니다. 독일의 오리지널 빨갱이들은 전쟁은 제국주의적 다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여기에 빠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고 이제 그런 제국주의적 어떤 부분을 떠나서 전쟁은 일단 이 국가적인 이익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좌파라도 또 농제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 이제 그 뭐 그러니까 군인 뭐 이제 당시 그 1차 대전 당시는 그나마 이제 군인들의 희생이 이제 뭐 그 대부분이었지만은 정말 5분 만에 일개 중대가 전멸당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들이 좀 벌어졌고, 특히 이제 그 러시아 같이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던가 어떤 뭐 어떤 이제 보급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끊임없는 그 전쟁 기간 동안 끊임없는 기아, 그다음에 끊임없는 그 어떤 그 전 보급의 부족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공산혁명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 여파로 결국은 독일도 이제 뭐 혁명으로 황제가 폐위당하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아예 뭐 제국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잘게 쪼개지는 그런 이제 끔찍한, 그러니까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를 나눈 1차 대전이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저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914년 6월 28일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고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각 유럽에서 이제 여러 협상들이 벌어지다가 결국 이제 미친 듯이 전쟁으로 이제 몰려가는데, 이걸 과연 그냥 단순히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이라는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는 요인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시점에서 이제 당시 영국과 독일 간의 트러블이 1차 대전을 불러일으켰듯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가 나면 좀 싸우는 게 덜했을까 하는데 더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원인 책임론까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60년마다 환란이 일어난다면서 아편 전쟁 이제 또 중국의 무슨 뭡니까 뭐 대기근 그렇습니다. 이 공산당 들어서고 난 뒤에 대약진 운동의 기근 그리고 지금 또 60년 만에 우한 폐렴이다 이런 보도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한 폐렴 사태 이전에는 워낙 뭐 미국이 이게 뭐 국력이 압도적이니까 어떤 뭐 전쟁이라던가 좀 극단적인 갈등은 좀 없지 않을 뭐 그걸 당장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우한 폐렴 사태를 딱 보니까 저도 딱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뭐 딱 느낌이 중국도 미국도 이제 정말 여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공황적 상황이 나와서 내부에서 권력이 위기에 쫓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이제 외부로 찾으려고 하는 똑같아요. 1차 대전 때랑 지금이랑 그때 러시아가 그랬대죠. 그래서 뭐 맛있는 바와 같이 미국을 가장 자극한 게 1대1로 등의 이제 팽창주의 정책인데, 결국 이제 이것이 미국의 이해관계 직접 침해해서 이제 갈등이 이제 본격화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뭐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국 체제나 뭐 물론 중국 공산당 입장일 수도 있지만 중국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는 위험해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뭐 약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무르거나 할 수 있지만 이런 1대1로와 대표되는 이런 팽창 정책을 중국이 포기할 리는 상황은 별로 그러니까 없는 육지로는 1대1로 또 바다로는 저 뭐 산한 뭐 제도입니까?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이제 이 해양 이 교통로, 오일 통로 확보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지금 요즘 보면 이란을 보면서요. 이란이 보니까 미사일이 개발대가 뛰어나대요. 네. 핵도 뭐 얹으면 된다. 해가 미국이 지금 핵을 못 얹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난리로 미국하고 싸우는데 이란 미사일이 한 번은 저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겨냥해가 추락시켰더니만 이번에는 또 자국의 네. 해군 함정을 또 스스로 또 이렇게 가라앉혔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게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말하지만 정말로 이 군사적 전력에서 미국하고 외형상으로는 뭐 중국이 따라간다 하지만 항공모함도 있고 중국의 저런 어떤 항공모함이니 스텔스 전투기들이나 폭격기들이 뭐 레이더망이 미사일이 잘 작동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과 우발적인 이런 전쟁 충돌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이제 뭡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리쇼링이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회사를 다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 경제로 가면서 네. 중국하고의 이제 무역이나 수출 이런 거를 점점 줄이려고 하고요. 전 세계도.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있던 회사 돌아가 자본 철수해. 네. 그다음에 새로 수출하는 게 막혀. 그럼 중국이 이제 제가 볼 때 경제적인 붕괴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솔직히 말하면 팽이 뺑뺑뺑글 계속 돌아야 6%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안 자빠지는데 그 속도가 떨어지면 팽이가 그렇잖아요. 빨리 돌 때는 도는지만 속도가 떨어지면 자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자빠지려면 시진핑이 자빠지는 부분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무모하게 또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우한폐렴으로 발생한 건데 또 미국은 또 어떠냐 했을 때 사실 예전 일본하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과 긴장 관계가 좀 있었지만은 경제 뭐 이제 뭐 그 경제 등의 일본의 패권을 이제 결국 굴복시키는 성공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어떤 부패라던가 내부적 그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증대한 미국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이념이고 뭐고 관계없이 완전히 기득권과 비기득권층으로 완전히 갈려진 정치 세력이 완전히 갈려져 있고 특히 이번에 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이든, 트럼프 모두 뭐 부패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뭐 난영난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바이든에게 차남이 있다면 트럼프에게는 사위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래서 압도적인 국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런 미국의 경제 양극화 속에서 이제 국가적 이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정치적 어떤 원동력이 지금 확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저도 미국의 입장이 뭐 이해가 되지만은 뭐 주한미군 및 해외 지금 주둔 미군 비용 어떤 뭐 주둔 그러니까 비용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의 어떤 좀 그러니까 미국이 좀 실익을 챙겨야 되는 점이 인정하지만은 너무 좀 극단적인 특히 트럼프가 너무 극단적인 어떤 어떤 입장들을 보임으로 해서 이게 뭐 동맹 관계가 재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미국과 어떤 동맹국 사이가 완전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좀 이런 생각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세계가 점점 이렇게 안정적이 된다거나 어떤 미국의 패권이 확실해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좀 최근에 저는 좀 많이 좀 느낍니다. 지금 보면 그 미국의 지금 여론조사에서 리얼 클리어 퀄리티의 평균이 바이든이 4.4%가 앞서가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경제가 상당히 미국에서 2년 플러스 알파로 나쁠 거다라고 보고 그럼 11월 달까지 회복된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11월 달은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 대공황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6, 7월에 25% 정도 보더라고 실업률이. 그러면 이 선거가 이 상태로는 트럼프가 지금 더 나빠지면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바이든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건 현직이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에 굶는 사람이 나오면 누가 찍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초조해져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승부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승부수가 중국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의 책임론을 규명하고 중국을 치고 압박을 하면 중국이 이제 또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또 굴복하면 또 중국 내부에서 오야붕이 영 시원찮네 이래 되면 또 저것도 또 실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안 죽으려고 또
받아치고 이 과정이 이 코로나 국면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네. 서로 궁지에 몰린 시진핑과 트럼프가 자신의 이유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 무역 보복과 양쪽의 이 투쟁으로. 그러려면 이제 한국이 중간에 끼어가 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이래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러니까 지금 이 우한 패런만 해도 지금 뭐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또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시간대에 말씀드리면 참 그러니까 박원순이나 문재인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전염병에 관해서 대처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나이트 클럽 같이 장시간 심야에 뭐 땀을 내면서 사람들이 밀집되는 장소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흥지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집회, 그 다음에 장애 집회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문재인과 박원순은 완전 역순으로 장애 집회부터 먼저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교회 같은 종교단체 집회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일이 터지고 나니까 유흥지점 영업해 중단시키고 이제 겨우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나이트클럽 폐쇄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 지금 어쨌든 참 뭐 이게 뭐 조작이든지 뭐 운이 좋았던지 어쨌든 이제까지는 뭐 슬금슬금 지금 계속 뭐 이렇게 그래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쇼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중국이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우한 패런 사태가 다시 막 창궐했을 때 과연 이 정치 체제가 또 어떻게 얼마만큼 좀 효율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참 좀 의문이고 하여튼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여튼 이 사람이 뭐 순순히 선거에서 패배할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2020년에 좀 앞날을 좀 우려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와중에 협력은커녕 경쟁이 내부적인 문제로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어려운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을 1차 대전의 교훈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